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과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일 정말 주말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보도가 하나 있었죠. 대통령 당선인이 암호화폐를 정책 우선순위에 두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장인 비트코인은 물론이고요. 리플까지도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흐름이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정답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1시간 동안 함께 보시고 또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저녁에 발표가 있었던 이 지표들 결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23,000건에서 21,700건으로 약 14,000건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21만 건대에 머무는 이 결과는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이런 경제, 노동, 일자리 시장은 견고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작년 말부터 또 올해 초까지 메타라든지 GM, 보잉 같은 대기업들에서 정리해고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정말 우리 경제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언제 끼칠지 계속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일자리 시장, 노동 시장이 견고하다라는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 사실 큰 지표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지만 전날 워낙 급하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CPI 발표 이후에 뉴욕 증시는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이 된 이후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2.5%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지수가 2.5%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사실 그 상승폭에 비하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다우는 0.16%, 나스닥은 0.8%, 또 S&P 같은 경우에는 0.2% 우리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에서 좀 물량을 소화했다. 우리가 피로감을 조금 느꼈을 뿐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대형 기술주들이죠. 테슬라라든지 그런 애플 같은 그런 하락폭이 이어지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건전한 조정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크게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이야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저희가 일정이 굉장히 큰 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SEC 관련해서 다시 한번 퇴임한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주말 동안 일본에서는 금리가 결정이 될 예정이고 골드만삭스라든지 테슬라 같은 그런 대기업들에서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정들 또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들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 방송 보시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미리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응을 미리 좀 준비를 해야지만 우리가 좀 더 침착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오늘 방송에서 어떤 것들을 다뤄드릴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다뤄드릴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일 굉장히 크게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미증시 일자리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이슈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러 연준 이사가 연준이 데이터가 좋다면 올해에만 3에서 4차례 4회 정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크리스토퍼 이사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금리를 3, 4회
정도나 3, 4회가량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올해 연준에서 많아봤자 한 2차례 정도 내릴 것이다 라는 시장의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시장의 관측을 반박하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효용이 있었는지 사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크게 반응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정말 이 전망이 어느 정도 들어맞을지도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이슈입니다. 베센트가 미국의 재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에는 세금 감면 연장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말을 하면서 좀 자세한 내용으로는 세금을 감면하겠다라를 강하게 주장을 했고 이뿐만이 아니라 성장 규제들 이거를 이제는 완화해야 된다라고 어쩌면 좀 긍정적인 발언들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과연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할 텐데 방송 외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한 번 더 강조드릴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방송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영훈 전문가님 모시고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정말 코앞으로 취임식이 다가온 상황인데 뭐 우선순위로 하겠다, 자문위원회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이런 거에 현실화 가능성,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얼마나 보시나요? 일단은 트럼프 취임식을 지금 월요일 정도, 그러니까 내일 다음 주가 네. 지나가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바로 진행이 있는데요. 그 트럼프가 제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들 얘기를 많이 꺼냈었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실현 가능성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조금 지루할 수 있지만 전일 시장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전문가님 엊그제는 굉장히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어제는 또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올라가면은 사실 근데 이제 큰 폭이냐, 작은 폭이냐 저는 그 부분을 보는데 사실 증시나 이제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급등 흐름을 크게 보여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차익 실현에 대한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저는 어제 사실 매수 관점 보지 말고 눌리는 거 좀 기다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방송 보신 분들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말이 맞았나 틀렸나는 한번 차트를 한번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어제 시장부터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증시 조정과 따른 약간의 눌림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1억 5천을 사실 이제 저는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이제 우리나라 시세로. 네. 근데 지금 우리 말고 이제 USD 가격 기준으로는 현재 101K 다시 한번 상승폭을 좀 크게 올려주는 상황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아침 9시에서 8시 사이 정도에 뽑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차트를 보고 계신 분들은 이 내용이 좀 많이 바뀌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잠깐 차트를 봤었는데 이제 USD 기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01K 그리고 101.6K 정도를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승폭을 넘어주고 있고 이거 어제 있던 고점을 사실 넘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자, 아무튼 간에
자, 전일 급등에 따른 조정, 미증시 일제히 하락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사실 나스닥이 어제 0. 다우 지수든 S&P든 나스닥이든 세 지수 모두 이제 다 하락을 했었는데 사실 하락폭이 막 1%대를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나스닥만 조금 0.8%, 1%대 조금 부근한 하락을 보였지만은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일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 조정이죠. 그냥 단순하게. 네, 2.8% 상승했다가 0.8% 한 거거든. 사실 상승분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견조한 상태이다 보니까 아마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오르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미지수를 보시는 분들은 뭐 현물 지수들을 보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먼저 봐야 될 거는 선물 지수 먼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전일 급등에 따른 조정, 미증시 일제히 하락, 낙폭은 크지 않아가 이제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였고요. 자, 그리고 어제자 지표였죠. 사실 많이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바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근원소매 판매 지수가 있었었는데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겠죠. 항상 저는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모든 지표에는 월 대비 기준의 MOM 그리고 어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지표 이 두 가지를 좀 확인하라고 했었었는데 사실 이 지표 두 개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큰 화력을 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물가 지표가 다 발표가 나왔고 그리고 고용 지표까지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 두 개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게임 체인지할 수 있는 주요 지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사실 좀 웃긴 거는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사실은 이제 고용 지표에 어떻게 보게 되면 보조적 지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가 오르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떨어지는 게 가장 시장에서는 원하는 그림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고용이 올라가면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옛날 옛적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깐 내용만 확인하고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에 코로나 때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코로나19라고 얘기를 하죠. 코비드19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사실은 2019년도 이제 12월 이제 코로나라는 질병이 관측됐고 사실 시장을 뭉개뜨렸던 거는 3월부터 뭉개뜨렸었어요. 뭐 2월 달과 3월 달 사이에 시장이 크게 무너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부양을 하기 위해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했었는데 이때 양적 완화 때는 여러 가지 했습니다. 제로금리, 전통적으로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채권 매입, 그리고 YCC 같은 이제 세 번째 기준까지 있는데 이 YCC까지 설명하면 너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던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만들고 그리고 채권 매입을 했던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양적 긴축이 관계식일 때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죠.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장을 부양시킬 테니 왜? 통화 정책이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시장의 물가를 올리면서 시장을 올려놓을 테니까 자연스럽게 경기와 그리고 물가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 수준까지 올라오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안 이루어졌고 부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양적 완화가 22년도까지 길어질 수 있었던 걸 21년도에 그만두고 사실 양적 긴축을 빌드업하는 테이퍼링이 사실 21년과 22년도에 실행했다고 한 번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때 당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0만,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왔었습니다. 이때는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중요한 지표는 아니었지만은 예전 2년, 3년 전만 하더라도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꺼내냐면은 시장의 지표에서 별 3개짜리 지표는 매우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과 통화 정책 그리고 미국 내 정책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표의 중요도가 매번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는 매번 이제 별 3개짜리, 별 2개짜리 매우 나오는 지표마다 중요하지만 시장이 해석하고 시장이 중요하게 보는 게 매번 달라지니까 항상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지금은 이 지표 봐도 돼요. 이 지표 중요합니다. 이 지표는 쓸모없어요.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 하나 좀 꺼내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기사를 좀 가져왔었는데 네. 이 당시 좀 21년도 아마 8월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용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왔었어요. 제가 고용 지표는 뭐라고 했었죠? 미국에서?
고용지표 소비자 물가 그래서 맞죠? 맞는데 추가적으로 비농업 고용지표까지 같이 보라고 했었죠. 그때는 왜냐하면 고용지표의 1순위는 비농업 고용지표인데 고용지표가 높이 올라가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같이 올라갔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고용이 올라가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다라는 건 뭐냐면은 고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도 많아졌지만은 백수들도 많아졌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좀 웃겼습니다. 비농업 지표는요. 네. 1차 산업을 제외하고 2, 3차 산업을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구해가지고 그 고용이 높냐 낮냐를 이제 예측해주는 지표이거든요. 이 당시 미국 내에서 고용률이 상당히 올랐는데 이게 좀 웃겨요. 가족의 구성을 4명이라 봅시다, 여러분들. 근데 한 사람이 3가지 직장을 가지고 있고 3사람이 직업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때 이 집 한 가정에 일하는 사람은 총 몇 명일까요? 1명이죠, 사실은요. 네. 예, 실질적으로 1명인데 고용지표에선 비농업 고용지표에서는 3건수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엔잡러라고 얘기를 네. 하죠. 미국 내에서도 당연히 우리나라 같이 엔잡러들이 많아요. 그 당시 21년 다에 이제 사실 시장의 분위기 안 좋으니까 부업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1개가 아닌 2개,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고용 지표는 이 당시 이 부분을 발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고용이 높았음에도 증시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왜 지표가 좋았는지 내용도 같이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단순하게 보이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높게 나왔지? 왜 이렇게 낮게 나왔지? 왜 이렇게 높게 나올 게 예상이 될까? 왜 이렇게 낮을 게 예상이 될까? 이 부분도 분석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이 가끔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지표 매매라고 하는데요. 주요 핵심 지표가 시장에 나올 때 순간적으로 펌핑이 나올 수도 있고 다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지표 나오기 1분 전부터 포지션을 매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지표 안 좋을 거니까 증시 떨어질 거야. 이 지표 좋을 것 같은데 매수로 들어가자. 이렇게 말이죠. 근데 저는 이 지표 매매를 어떻게 보게 되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에 대한 전략이라도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요. 지표에 대해 분석은 크게 의미가 없고 지표가 나올 때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사실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90% 예상한다, 80% 예상한다는 건 과반수죠. 그렇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20%의 변수, 10%의 변수 이걸 저는 많이 고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제의 지표, 이런 지표들이 중요하고 시장에서 이런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지표에 따른 거래를 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 저는 조금은 자제하고 차라리 이 지표가 나오고 나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그 추세에 따른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조금 도박적인 갬블링 같은 매매가는 저는 사양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투자 또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전문가님은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최대한 좀 리스크 없이 투자를 이어가시길 좀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나는 더 다양한 투자 방법을 알고 싶다 혹은 난 안전하게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전문가님의 투자 방법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중에는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QR코드를 준비를 해왔고요. 이 QR코드에서 저희 전문가님이 지금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이슈들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표들 일정들에 따른 그런 매매 방법들이라든지 현재 대응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함께 찍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다음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강할 수 있다라는 걸 연준 이사가 직접 말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일까요? 네. 일단은 제가 말하고 싶은 한 줄 요약은 의미 없습니다. 정말요? 네, 의미는 없는데 네. 일단 내용을 가져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또 하나씩 설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기사입니다. 월러 연준 인사, 이제 연준 데이터 좋으면 올해 3회에서 이제 4회 정도 금리가 가능하다, 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매번 방송 나오면서 현재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관련 내용을 얘기를 드렸다면은 작년 12월에 사실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원래는요, 이 사람 말처럼요, 원래 이번 연도 25년도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를 3에서 4회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12월 FOMC 때 내용이 바뀌었죠. 네, 적정 수준 금리를 올릴 수 보는 이 점도표에 대한 변화 때문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원래는 3회에서 4회 정도 금리 인하 폭을 사실은 지금은 한 번에서 2번 정도밖에 금리 인하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FOMC라는 조직은요,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네, 독립적인 기관. 정부나 의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뭐냐면은 항상 보수적인 마인드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매파적이냐, 뭐 비둘기파적이냐 성향의 사람들이 많긴 많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지금 연준 이사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수적인 정책에 대한 관점을 사실은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매번 위원회에서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사회 내부에서는 사실은 보수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금리 인하를 이제 하자는 거는 여러분들 한 말씀드려 볼게요. 매파적 성향이 조금 더 강할까요? 사실 비둘기파적 성향이 좀 더 강할까요? 비둘기파 아닐까요? 맞습니다. 비둘기파적 성향이 강합니다. 미국의 사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물가는 오르게 되죠. 근데 그렇죠? 그 물가를 오르는 거를 어느 정도 용인을 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조금 더 들어 올려놓자라는 게 사실 비둘기파적 성향이고요. 반대로 사실 비둘기파적을 이제 온건파적 성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매파적 성향은 뭐냐면은 금리를 올리거나 동결을 유지해서 미국 내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사실 경기에 대한 부분은 좀 부진할 수 있지만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매파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은 사람들이 다 이사회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파 성향이 좀 강한데 이 사람은 전통적으로 원래는 무슨 파적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요? 원래는 매파적일까요? 네, 맞아요. 매파적인 사람인데 사실 말하는 발언 자체는 뭘까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이 어떤 분들은 패드의 2인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발언이나 이런 발언에 대한 힘이 크지 않냐. 그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사실 그림화될 수 있지 않아? 그쵸. 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FOMC에서 페드에서 2인자든 뭐든 다 필요 없이 지금 누가 중요하냐? 의장이 중요한 거다. 파월이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 말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FOMC에서 지금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의미 없어져요. 그리고 오늘까지가 아마 이제 이 발언이 끝나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블랙아웃 시즌이라고 얘기를 보는데 통화 정책을 한 1,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연준에서 좀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통화 정책에 대한 발언은 거의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FOMC, 이번 1월 FOMC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의미 없다. 패드 2인자 의미 없다. 지금 당장 나와야 되는 건 뭐냐? 어차피 금리 동결 가능성, 어차피 1월 달에 금리 가능성 높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1월 FOMC 끝나고 나서 또 뭐 있어요? 3월 FOMC 있죠? 이 당시 나오는 점도표에 따라서 이후에 시장 변화도가 그게 더 확실히 반영이 되니까 이 사람이 지금 3월이나 3회에서 4회 금리나 지금은 의미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에 점도표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12월에는 현재 1에서 2회 정도의 금리 인하, 25년도는 한 번에서 2번밖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없고 지금 당장은요. 하지만 3월달 FOMC에서 점도표가 또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금리, 즉 미국 내 통화 정책에 대한 방향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연준 이사들의 발언들은 무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번 나왔습니다. 매번. 올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표가 뒷받침하면, 지표가 오른다면 사실 물가가 올라줘야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물가 계속적으로 더 낮춰준다면은, 그렇죠. 고용이 조금 더 높아준다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금리나 시사 가능성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의 데이터는 사실 물가 낮고 고용 건조하기 때문에 네.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가서 사실 긍정 발언을 한 것뿐이지 사실은 통화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은 줄 수 있다 없다? 아직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매번 나와서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나와서 얘기를 하고요. 무슨 말이냐? 통화 정책이라든지 주요 시장에서 기다리는 빅 이벤트가 있을 때 연준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회의를 통해서 가끔씩 발언 한마디를 합니다. 저는 근데 그 발언을요, 2017년부터 현재 25년도에 이르기까지 그걸 반영한 게 거의 손꼽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말이 의미가 없고,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장, 의장의 발언이 더 중요하다. 그게 더 시장의 팩트다라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뭐 쿡 이사는 이날 뭐 얘기하는데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사 필요 없어요. 누가 나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파월. 네. 이 사람 나와야 돼요, 파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좀 문제를 내보고 싶네요. 네. 이거 방송에서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파월. 이 사람은요. 어느 쪽 성향에 가까울까요? 아, 죄송한데 이쪽은 뭔지 알 것 같아요. 맨 것 같은데 이건 뭐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비둘기와는 좀 다르죠. 네, 미국 비둘기라고 하는데 제가 사진을 좀 잘못 가져왔습니다. 네, 비둘기와 이제 맨데요. 아까 치매 통화 정책에는 성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네. 비둘기파적 성향과 매파적 성향. 근데 이 파월은 어느 쪽 성향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사실 워낙 저도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발언들이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기본적으로는 매파적 아닐까요? 아,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네. 답은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자, 파월은요. 매번 매파적 본색도 보여주지만 반대로 비둘기파적 성향도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줏대가 없다고 하죠. 사실 이런 걸 정치적 성향으로 얘기를 하면은 네. 올빼미파적 성향. 올빼미, 네. 메뚜기가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2020년도 뭐 양적완 할 때는 뭐 비둘기파적 성향도 있었고 이 사람이 21년도에 금리 인상할 때는 이 사람 매파적 성향 아니야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냥 바꾸는 중립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통화 정책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실 어떠한 성향도 가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저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왜냐하면은 통화라는 거는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네. 이 기축통화에 대한 변화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파급이 얼마나 큰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세계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발언 자체가 시장을 막 어떻게 한다고요? 내리거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변화에 따라 통화 정책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다 보니까 저는 막 비둘기파적 성향이다. 막 예전에 범 베넌키처럼 비둘기파적 성향이다라는 사람들보다는 이건 사실은 파월이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일 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이거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금리 인하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FOMC 회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까지는 조금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이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 스콧 베센트 이 사람이 미국 경제를 되살리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인물인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암호화폐 시장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잠시만요. 그러면 그 설명에 대해서는 사실 인물 관계도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PPT 맨 밑으로 좀 넘기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인물 관계도를 또 보면은 또 자, 이 사람들 셋과 우리 관계식을 좀 봐야 돼요. 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이 사실 FOMC에서 의장을 당했던 게 트럼프 1기 때 당선이 됐었습니다. 트럼프 1기 때 의장이 됐어요, 이 사람이. 그렇죠? 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의장이 됐고 트럼프가 이제 이 부분 이제 의장이 되는 선출 과정이 좀 중요하거든요. 항상 대통령이 지명을 해요.
너 해. 너 해. 그때 당시 제롬 파월이 지명을 했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입에서 나왔으니까 100% 지명이 되냐? 아니죠. 상원 인준을 통해 가지고 의회에서 뽑아줘야 돼요. 그때 당시 1기로 의장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트럼프의 의도대로 잘 움직여줬어요. 대규모 부양 정책도 해줘, 뭐 해줘 해서 사실 통화 정책이랑 이제 트럼프가 가지고 있던 정책이랑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사실 좀 티키타카를 잘해줬던 의장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파월이 22년도에 금리 인하를 했다고 했죠. 근데 그 당시 트럼프는요, 금리 인하를 사실 원하지 않았어요. 그때 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트럼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바이든으로 밀려났었죠. 바이든으로 밀려나가지고 바이든이 재차 2기 2의장을 시켜놓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이제 파월이 이제 그 시장 상황을 따라서 통화 정책을 이뤘는데 이 당시 트럼프는 진짜 불만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플레이가 뭔지 아세요? 언론 플레이. 트위터에 글을 쓰는 걸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일론 머스크 다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매번 제롬 파월이 하는 통화 정책이랑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번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튼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너 두고 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였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스콧 베센트 이 사람이 좀 중요한데 2024년 트럼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서 경제, 경영 이런 것들에 자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뭐다? 미 재무부에 대한 차기 위원장으로 지금 선출될 사람이고 지명받은 사람이죠. 네. 사실 이 사람 둘 다 어떻게 보게 되면 아실 트럼프가? 캠프 때부터 친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의 의견을 제시해놓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예상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 사람 마음에 안 들면은 나한테 좋은 수가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섀도우 연준 의장이다라고 해가지고 섀도우 페드 체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 연준 의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사람의 임기가 지금 26년 5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죠? 26년 5월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통화 정책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미국 내 정부에 대한 정책과 조금 맞지 않다면은 우리가 조금 더 먼저 다음 의장을 지명해버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명하고 나서 연준, 상원, 인준까지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조금 힘을 죽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파월이 26년 5월, 그 다음까지도 사실 연준 의장직은요, 1기, 2기, 3기, 4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3기까지 될까 안 될까를 놓고 26년 5월까지 있는데 이 사람의 언급이나 이런 힘을 우리가 이미 일찍 다른 사람으로 지명을 해버려서 통화 정책에 대한 힘을 우리가 좀 가져보는 게 어때? 라면서 이 사람에 대한 발언권이나 컨센서스, 이 사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게 어때라고 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섀도우 페드 체어, 그림자 연준 의장에 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사람 어때요? 충실하죠, 트럼프한테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제거도 있죠, 여러분들. 자, 재무 지명자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사실 갖고 있는 생각과는요, 트럼프가 앞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든지 다른 나라든지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게 뭐죠? 세금이죠. 네, 관세입니다. 관세.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 정도의 보편 관세라든지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25%, 중국은 최대 60%까지 관세를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관세라는 말을 트럼프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 관세는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단어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처럼 사실 관세 정책을 가지고 모든 나라와 협상과 이런 것들을 진전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베센트라는 사람은요, 트럼프가 가져가 이 관세라는 정책에 키카드로 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완전히 그냥 관세에 밀어붙여가 아니라 우리는 이 관세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협상하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간에 제가 이 사람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트럼프의 정책에 맞게끔 미국의 재정 정책에 관련해가지고 잘 따를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이 또 비트코인에 우호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떻게 했냐면은 비트코인 매각을 했어요.
이 사람은 일단 기업가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근데 재무부인데 앞으로 미국이 트럼프가 가질 정책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쓴다며.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비트코인 팔아?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사람이요. 좀 있으면은 재무부 장관에 앉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 자산의 비트코인 ETF를 판 겁니다. 네, 왜냐? 시장과의 이해 충돌을 위해서요.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 사람이 비트코인 우호 정책을 실행해가지고 비트코인 이미 매입해봐요. 이거 얼마나 부정적인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요. 지명 90일 전까지는 팔아야 돼요. 비트코인 팔아야 돼. 가지고 있는 재산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재산을 파는 거지 이 사람이 판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기사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베센트 재무, 뭐 베센트 비트코인 판다 뭐 이렇게. 맞아요. 아주 안 좋게 나오는데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 곧 말씀드렸다시피 재무부에 지명될 사람이고 이 지명될 사람이 이해관계, 시장의 이해관계를 위해 가지고 자기 자산의 비트코인을 판 거며 그 뜻인 걸로 이해를 해야지 이 사람이 팔았다가 아닙니다. 정책을 그렇게 가져간다가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뉴스가 시장에서 부정적인 이슈다? 아닙니다. 네, 당연히 받아야 될 순차적인 수순이에요. 왜? 나는 높을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청결, 명백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 팔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비트코인 지금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다? 오르고 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이슈들입니다.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혹은 지금 연준 의장 또 대통령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쉽게 풀어주셨죠. 특히나 인물 관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요, 꼭 한번 저희 전문가님과 쉽고 재밌게 이런 이슈들을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은요, 저희가 QR코드 통해서 방송 외에도 계속해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이슈들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어려운 부분도 많고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상관관계, 연결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꼭 좀 쉽고 재밌게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 또 리플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기술적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 제가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슈들 또 시장 상황들을 재밌고 또 쉽게 풀어주셔서 그쪽 거시경제 전문이실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차트상으로 분석하는 거는 정말 저희 전문가님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지표들 또 앞으로의 그런 상황들까지 또 심리적인 것까지 함께 녹여서 차트 봐주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분들 QR코드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대장 우리 비트코인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다시금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트상으로 한번 봐주실까요? 차트상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네요. 사실. 그래요? 네, 아침에 지금 보니까 좀 고가 라인도 102K까지 좀 올려놔가지고 사실은 지금 사실 아침부터 사실 시장이 너무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에 조금 약간 걱정되는 건 미증시가 좀 오늘 금요일이다가 그리고 시장 사실 이제 주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 다 마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일주일, 주간까지도 이제 다 하다 보니, 주말에서도 다 운영이 되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 한번 이렇게 잘 올라가던 비트코인이 한번 움푹 파이지 않을까 이 생각은 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주요 스케줄이나 이슈 들고 있을 때에는 한 번은 물량을 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1월 20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취임식도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잠시 시장을 한번 기다려볼까라는 약간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약간 변수 이런 것들 고려 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자, 매번 말씀드리지만 차트 좀 지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고는 가야 되고, 그리고 아나운서 앵커님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추세선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세선을 이제 보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이 사람도 추세선에 다른 방송 보니까 이 사람도 추세선을 해, 이 사람은 이동평균선 해, 이 사람도 거래량을 봐 라는 건 사실 좀 따분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V에서 방송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 사람도 이평을 보고 저 사람도 추세선을 보네? 라는 건 사실 대중적이라는 거거든요. 차트라는 건 사실 심리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 심리가 대중적이라면 그 부분에서는 사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추세선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다수가 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리 관점에서 보면 이전 고점, 그 전저 고점에서 어제 단가에서 눌림이 나오다가 지금 어제 눌림 나왔었죠. 추세선 맞고. 그렇죠? 눌림이 나왔는데 오늘 어때요, 지금? 사실 돌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추이대에서 원래는 상승을 가다가 잠시 하락하는 국면이 어떻게 보면 이 상승 추세 캔들 하나에서 뭐가 됐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상승과 하락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된 거죠? 또 올라가고 있는 추이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관점에서는 단기적 매수 관점 그리고 사실 매도 포인트에 대한 진입은 좋지가 않아요. 어제까지는 눌림 조금 봐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은 어떻다? 돌파가 된 시점에 이게 막 15분봉, 1분봉, 단기 분봉이 아닙니다. 일봉이에요, 여러분들. 일봉에서 지금 이렇게 돌파 관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101K다, 102K다 해가지고 이전 고점이랑 좀 가깝네 해가지고 매물대 한번 살펴볼까 하고 매도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좀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사실은 지금 관점에서는 조금 눌릴 때 단타 매수 관점이나 크게 눌릴 때 좀 장기적 매수 관점이 좋지 지금 당장 올라가고 있는 이 추이대에서 매도를 들어간다라는 거는 사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떨어지는 칼날이라고 얘기하면은 떨어지는 주가를 잡는다라고 얘기를 보실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차피 선물은 매수랑 매도 이 두 관점을 볼 수가 있어서 이 차트를 거꾸로 보면요. 반대로 봅시다. 그럼 지금은 사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매도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매도는 그렇게까지 유리한 상황은 아니고 매수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매수 어디서부터 보면 좋은데 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일본 관점에서는 어제 눌림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미 지금 저점과 고점 구간에서 피보나치 라인 때려가지고 눌림목 잡을 수가 없어서 아마 15분봉을 좀 봐야 단기 분봉 정도를 봐야 매수 관점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조금 두 구간의 고점이 있었고 그 두 구간의 고점을 지금 넘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상태, 제가 어제 여기서 말했어요. 지금 매수 보면 안 돼요. 눌림 나올 겁니다. 눌림 나왔죠? 왜 나왔을까? 기술적 관점 때문에 눌림이 나온 거고요. 뭐 제가 떨어지라고 해가지고 매도 물량을 막 사서 때린 건 아니고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주의하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어딜 봐야 되는데? 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외치실 분들도 있으니까 자, 지금은 저점이 어디예요? 단순하게 보면요. 단순하게 저점은 지금 어제 여기입니다. 여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올렸다가 내렸으니까 파동 관점에서 보면 1차 파동, 우리 맨날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얘기하죠.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파동 관점 그냥 간단하게 상승 나왔고 눌림 나왔고 상승이 나오니까 지금 여기가 단기적으로 저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저점과 고점의 관계식을 봐야 되는데 그 관계식은 뭐로 보는 게 제일 좋다? 피보나치로 비울 때 해가지고 황금비 찾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딱 3포인트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해보니까 5포인트가 나오는데요 하는데 그건 설정값이 잘못된 거고요. 앞에 0.23 뭐 지우고 맨 밑에 0.78 지우면 0.382, 0.5 중심값이죠. 그리고 0.618이라는 3포인트 나오게 됩니다. 이 3포인트가 주요 지지 구간으로 많이들 활용하게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었죠? 방금 전에 대중적으로 보는 지표들이 맞는 확률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피보나치도 상당히 대중적이에요. 자, 여기 트레이딩 뷰라는 차트의 프로그램 들어가게 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분석을 피보나치를 80%로 사용합니다.
그만큼 유효적이고 그만큼 대중적이며 그만큼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피보나치를 통해서 차트적 관점을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타점 구간 중요하고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00.3 그리고 99.7 그리고 99.2가 지금은 단기적 매수 포인트고 빠르게 넘겨서 리플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원화 차트로 봐야 되겠죠. 제가 어제 영상으로 멋있게 좀 얘기를 했는데 리플 5,000원 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힘 좀 내주지. 아쉽게도 전고점은 넘겼어요. 예전 7년 전 고점은 넘겼습니다. 근데 4,973원. 27원만 좀 더 힘내지. 그러면 오늘 방송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인데 뭐 갈 차트는 가는 거니까요. 지금 안 가더라도 나중엔 갑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건 지금 주봉인데요. 일봉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폭도 상당히 좀 높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 조금 많이 눌렸죠.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꼬리죠. 꼬리는 위든 아래든 존재를 하는데 어제는 좀 많이 밀렸다가 올렸다가 지금 다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어제 조정 좀 나왔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좀 올라가 주네. 비트가 좀 탄력을 받아줘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지금 리플이 5,000원까지 대략 27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 27원을 넘기려면 사실 갖고 있는 사람은 기대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네, 갖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어도 좋은 상황인데요. 나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4,894원 우리가 5,000원 넘기면 참 지금 1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100원 정도의 이익률을 보려고 지금 들어가야 되나? 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만약에 저는 지금 오늘은 홀더들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나 네. 아니면 선물 거래를 통해 가지고 단기적인 매수나 그런 관점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네. 그래도 한두 자리 정도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네. 이것도 15분 봉으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라갔죠. 파동 국면에서 상당히 좀 올라갔다가 이런 부분도 있겠네요. 예,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실 이게 지금 추세 라인이고 사실 그리고 그 밑에까지 때려놓으면은 이게 사실 이제 채널링이라고 보는 건데 이 채널을 살짝 이탈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휩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예상치보다 더 빠진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뭐 휩소 관점이면 좋긴 좋겠지만은 사실 이 채널 라인을 조금 기고 있거든요. 저는 이 채널 라인을 볼 때 또 뭐 하나 보냐면은 채널 라인의 중심 따위를 딱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이 상승치를 조금 더 크게 가려면은 이 채널링에 대한 중단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올라가주는 게 제일 좋은 그림인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여기 맞고 좀 빌빌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어떻다? 5,000원은 간다라기 때문에 그러면 잠깐만 다시 넘어와서 매수는 어디서 보는데? 라고 얘기하면요. 알겠어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탈을 하더라도 두 타점 지금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4,775원 이 자리 하나만 딱 보고 갑시다. 그 자리 지금 이탈될 가능성 높은 채널링에서 높은데요 하는데 한 번은 받아줍니다. 대신에 단기 관점으로 짧게 보고 나오는 자리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리플에 대한 장기 관점, 그럼 리플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어디서 사서 다시 어디까지 매도해야 되는데요 하는데 그거는 제가 여기 밑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과 리플까지 차트 자세하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3포인트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4,775원 가격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받아 적었는데 혹시나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또 QR코드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마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신 분들은 리플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영상으로 더 자세한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장기적 관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요.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QR코드 통해서 오늘 봐드린 이런 비트코인과 리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슈들도 다뤄드렸죠.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응들 저희 전문가님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전문가님, 과연 이 주말 이틀 동안 어떤 일이 있을까요? 사실은 노코멘트 하고 싶습니다. 사실 주말에는 이슈도 없고 사실은 이제 시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슈라는 게 사실 원동력인데 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제 1월 20일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사실 한 번은 좀 기다리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아서 저는 지금 사실 비트코인을 단기적인 매수 관점 볼 수 있더라도 그래도 확실하게 보려면 1월 20일 날 월요일 날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말을 좀 아끼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워낙 좀 이슈들도 많고 많을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 말을 아끼셨는데 QR코드 통해서는 제가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월요일 날까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가상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